저번에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10국태를 먼저 하는 학원이 있고 동형 모의고사를 먼저 보는 학원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과정이 크게 뭐 지금처럼 10국태 하고 동형 4번 연속으로 보는 학원도 있고 동형 보고 10국태 한 다음에 동형 보는 학원이 있고 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개 다 장단점이 있는데 시험을 먼저 보면 확 와닿아요. 동형 모의고사를 먼저 보면 공부가 좀 덜 된 분은 점수가 사실 시험 2달 남겨놓고 실제로 모의고사랑 똑같은 형태로 봤는데 점수가 아직도 이 모양이다 그러면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집중력이 되게 높아져요, 여기서. 그러면 거기서 이제 좀 정리한 거를 요때 또 모의고사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죠. 이런 장점이 있고 얘는 그냥 처음부터 정리를 해놓으니까 아무래도 요때 보는 점수가 이분들보다는 점수가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하는 것만큼 미리 좀 확실하게 정리해 놓고 시험을 보세요. 그러니까 항상 지금 시험 그 10국태 하는 거의 취지는 요때 동용해서 점수를 좀 높게 받아놔야 요 4번 보시면서 좀 정리하면 한 10점 정도는 오르거든요, 사실. 계속 주기적으로 계속 시험을 보니까. 그러니까 요때 점수를 최대한 끌어올려 보자는 거예요. 10국태를 먼저 해서. 그래서 미루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국태 하는 동안에는 다른 거 다 덮으세요. 뭐 다른 거 볼 필요도 없고 그리고 수업뿐만 아니라 집에 가셔서 혼자 공부하실 때도 그냥 요거 갖고 정리하세요.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 책을 쓴 게 지금 10년째 이 책 쓰거든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물론 큰 틀은 크게 변하진 않겠지만 계속 중간에 수정 가하고 내용 바꾸고 이렇게 해서 뭐 시험에 나올 만한 것만 모아놓은 것들이니까 이것만 알고 가시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괜히 시험 공부하시는 양 늘리지 마시고 양 늘려봐야 뭐 지금 와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늘리지 마시고 최대한 줄여서 하여튼 3주 동안은 주구장창 10국태만 읽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것만 확실하게 소화한다. 그래서 이 책 가지고 보다가 나는 이게 뭔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고 그럴 때만 요약집 보는 거예요. 그리고도 이 요약집 갖고도 정리가 안 된다 그러면 기본서 가셔야 되고. 그러니까 그때나 기본서 피는 거고 기본서는 여는 순간 열리면 무조건 판도라 상자예요. 기본서를 피면 내가 예를 들어서 수요 공급 이론에서 뭐 유량 저량이 헷갈려서 책을 폈는데 유량 저량만 딱 읽어보고 책을 덮을 수가 없다니까요. 계속 뒤에 읽게 돼요. 그러면 끝이 없어, 끝이. 그러니까 가능하시면 기본서는 피지 마시고 요약집 선에서만 끝내는 거로. 12페이지 가시면 경제론 나와 있고요. 경제론. 시험 문제는 6개 정도 나온다고 봐야 되겠어요. 6개. 그 중에서 최소한 계산 문제 한두 개는 나오니까 4문제 이상은 맞추셔야 될 게 이제 경제론입니다. 그래서 경제론은 크게 2개 파트로 나눠지죠. 제1절 수요 공급 일어나고 제2절 경기 변동론. 이걸 나눠놓은 이유가 원래 경제학은 미시경제학하고 거시경제학으로 나눠지니까 이게 일종의 미시경제학이고 이게 일종의 거시경제학입니다. 그래서 나눠놓은 거고 수요공급 이론에서는 시험 문제가 한 5개쯤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산 문제 나오는 거 빼고 한 3문제 정도 이상 맞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공부하실 거 제일 먼저 수요와 공급의 개념. 그래서 그 개념 자체도 시험 문제 묻기는 해요. 묻기는 하는데 주로 시험에 물어보는 건 유량이라는 거하고 저량이라는 걸 구별하는 거 물어본다고 그랬죠. 그리고 같이 묶어보는 게 주택량의 개념 파악하시는 거. 주택량의 4가지 개념 파악하시는 거 물어보고 그 다음에 부동산 수요와 부동산 공급이 갖고 있는 특징 뭐 이런 것들은 물어볼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수요 법칙이라는 거하고 공급 법칙이라는 거 배웠었고 개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 아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격 변할 때 수요량 공급량은 어떻게 변하는지도 아셔야 되지만 거꾸로 수요량 공급량 변할 때 가격이 어떻게 변하는지도 아시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특히나 이 수요 법칙에서는 그 수요 법칙이 성립하는 이유와 관련해서 대체 효과하고 소득 효과 구별하시는 것도 하셔야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시험에 실제로 내는 건 이제 수요량의 변화라는 거와 수요의 변화 구별하시는 거. 그래서
이거 물어보고 같이 물어보는 게 이제 여기다 플러스로 해서 물어보는 게 수요와 공급을 증가시키고 또는 감소시키는 가격 이외의 요인들이 어떤 것들인가. 사실은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요거 잘 정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배웠던 게 이제 균형 배웠었어요. 균형. 그래서 균형에서 시험 문제 내는 게 두 가지. 하나는 균형의 개념 물어보는 건 주로 뭘 물어보더라. 계산 문제 물어본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균형의 이동도 물어볼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균형의 이동은 문제 풀 때 뭐로 푼다? 그래프로 푼다. 그래서 요거까지 배우셨었습니다. 그 다음에가 다섯 번째 탄력성 배우셨죠? 탄력성.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탄력성에는 종류가 5가지 있었으니까 그 5가지 탄력성들마다 시험 문제 낼 것들은 정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서는 4가지 공부하셔야 했습니다. 첫 번째 개념과 관련해서 계산할 줄 아셔야 된다고 그랬고, 두 번째 크기 판단하는 거, 크기를 판단하는 거. 그래서 뭐 수치를 주든 그래프를 주든 수량이 많이 변하는 건지 적게 변하는 건지 구별하시는 거 하고, 그다음 총수익과의 관계 배웠어요. 총수익과의 관계. 그 다음에 결정 요인, 이런 것들을 배웠던 게 이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고, 그 다음에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어차피 개념은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개념은 됐고, 기억하실 건 얘를 누구랑 비교해서? 0과 비교해서 0보다 크냐 작으냐 0이냐에 따라서 얘를 무슨 뜻을 갖고 있고 걔네들을 뭐라고 부르는가 정리하셨었고, 교차 탄력성은 제일 중요한 게 개념이었죠. 그래서 얘는 독립변수가 누구고 종속변수가 누군지 누구랑 구별해서 수의 가격 탄력성과 구별해서 공부하셨었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0과 비교해서 얘가 0보다 크냐 작으냐 0이냐에 따라서 이걸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뭐라고 부르는가 정리했었죠. 그 다음에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서는 기본적으로 수요랑 다 똑같으니까 누구만 좀 기억하시자. 결정 요인. 그래서 7가지 정리해드렸고, 그 7가지를 번호까지 외우시면 제일 좋다고 그랬죠. 뭐 그거 했었고, 그 다음 네 번째 마지막으로 배웠던 탄력성이 가격 신축성. 그래서 얘는 문제 내는 형태가 정해져 있으니까 문제가 나오는 걸 보고 푸는 방법 정리해 드렸었죠. 그래서 이게 탄력성에서 공부하셨던 것들까지. 그래서 이 부분에서 최소한 5개 정도는 내는 거고, 그 중에서 탄력성하고 균형 쪽에서는 계산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 계산 문제는 뭐 시간 없으면 못 풀 수도 있죠. 뭐 그래서 그런 거 빼고는 나머지 다 맞는다고 생각하시죠. 사실 경제로는 틀릴 게 없어요. 다 맞으셔야 돼. 다 맞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가 경기변동론에서도 제2절 경기변동론에서도 시험에 주로 냈던 건 제일 먼저 부동산 경기변동의 종류 물었었고, 그다음 부동산 경기변동이 일반 경기와 구별되는 특징 물었었고, 그리고 세 번째 경기가 좋을 때와 나쁠 때 순환 국면별 특징 물었었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주로 시험에 나오는 거랬죠. 그 다음에 거기다 이제 곁들여 물어보는 게 뭐 특정 지표를 물어보거나 또는 뭐 시차 관계 물어보거나 뭐 이런 것들은 곁다리로 물어볼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경제론에서 배웠던 것들입니다. 이걸 적어드리고 있는 이유는 시험 막판으로 갈수록 나중엔 정리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정리하실 때 백지 8장 꺼내세요. A4 같은 거 8장 꺼내놓고 지금 적어드리는 이걸 그냥 아무것도 안 보고 머릿속에서 혼자 써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써지면 뭐예요? 나는 학계론에서 더 이상 공부할 게 없는 사람이에요. 이게 다 써지면. 근데 딱 백지 꺼내놓고 했더니 머릿속에 백지가 된다. 그러면 공부할 게 널리고 셌다는 얘기죠. 그리고 쭉 적다 보면 뭔가 막히는 부분이 분명히 생길 거예요. 그 부분을 나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찾으시면 돼요. 그러라고 정리해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1년 내내 이거 했잖아요. 계속 해드린 거. 시험에 뭐가 나오는지. 그래서 그렇게 정리해서는 습관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학교로는 예를 들어서 나는 이거 8장을 뭐 하나도 안 보고 다 쓸 수 있다. 그럼 그날부터는 학교는 공부 그만하셔도 되죠. 그냥 시험만 보세요. 시험 보시면서 틀리는 문제들만 체크하시면 되죠. 뭐. 따로 공부할 거 없이. 12페이지 봅니다. 수요 공급의 개념. 수요는 개념 일정 기간 동안에 어떤 재화를 구입하고자 하는 욕구라고 정의된다고 그래서 세 가지 개념 요소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일정 기간 동안에 파악된 양이라서 유량. 실제 구매량이 아니라 구매하려고 의도한 양을 나타낸다고 해서 사전적 개념. 구매 의도뿐만 아니라 구매력을 갖춰야 된다고 해서 유효 수요. 그 다음에 이 수요의 개념과 구별하셔야 될 개념이 수요량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고, 수요량은 뭐가 정해졌을 때?
가격이 정해졌을 때 내가 가진 예산 범위 내에서 이 물건을 살 수 있는 최대수량을 말했습니다. 그다음 수요 가격이라는 건 내가 이 물건을 살 때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대가격 또는 최고가격을 말했고, 공급도 수요와 기본적으로 개념은 다 똑같아서 얘도 유량 개념이고 사전적 개념이고 유효 공급인데, 공급과 공급량 구별할 때도 가격이 정해진 상태에서 공급자가 팔려고 하는 최대수량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차이가 나는 게 딱 하나, 공급 가격은 이만큼의 공급량에 대해서 내가 받으려고 하는 최소 가격이라는 것만 차이 난다고 했어요. 그래서 39번 유효 수요, 영어로는 D로 표시하는 애는 구매력까지 갖춘 실질 수요를 말하는 거였고, 구매 의사만 있고 구매력이 없는 잠재 수요를 다른 말로 소요, 영어로는 needs라 불러서 두 개를 구별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기출문제에서도 수요와 소요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라고 시험에 냈던 적도 있으니까 구별 잘 하시고, 그래서 여기서는 뭐 특별하게 시험 문제 나올 만한 거는 사실은 뭐 내긴 내죠. 그래서 뭐 유효수요라는 게 뭐냐는 뭐 이쪽에서도 나왔었지만 감정평가론 쪽에서도 문제가 출제됐었던 부분이고, 그다음 수요와 소요는 어떻게 다른가도 구별하라고 낸 적도 있고, 또는 뭐 공급의 개념, 뭐 공급량의 개념, 수요량의 개념 뭐 이런 것들은 계속 언급이 되긴 하는데 직접적으로 물어봐서 틀리게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알고 계시고, 시험 문제 주로 물어보는 건 그 밑에 유량과 저량 구별하는 거. 유량과 저량은 둘 다 중요한 게 양을 파악하는 거랬습니다. 수량을 파악하는 거랬어요. 그래서 양을 나타내는 개념이 아닐 때는 유량이다, 저량이다 이런 표현 쓰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유량은 영어로는 플로우라고 부른다고 그랬고, 일정 기간에서 파악하고 있는 변화량을 센 게 유량이었고, 저량은 특정 시점에서 파악된 존재량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량이라는 건지 파악하는 방법은 양을 나타내는 개념이 있는데 1년 동안이라는 기간 개념을 넣어봤더니 그 수치가 명확해졌다. 그럼 이걸 유량이라고 이해하시라는 거고, 저량이라고 하는 건 수량을 나타내는 개념 중에 지금이라는 특정 시점을 넣어봤더니 그 수량이 명확해진다. 그럼 이걸 저량이라고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량과 저량 문제 나올 때 거기 종류로 정리해놓은 몇 가지 정도는 외워두시면 웬만한 건 다 풀어요, 사실. 근데 만약에 여기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처음 들어보는 어떤 양을 나타내는 개념이 나왔다. 그러면 마지막에 있는 거로 돌아가셔서 얘가 지금 1년 동안이라는 기간을 정해야 양이 파악되는 앤지, 아니면 특정 시점, 지금이라고 하는 특정 시점을 정해놔야 양이 파악되는 앤지를 구별해 보시면 이게 유량일지 저량일지 개념 파악되겠죠. 그렇게 해서 유량, 저량 구별하는 거 물어보니까 두 번째 줄에 있는 종류, 여기 있는 거는 최소한 외우셔야 돼요. 최소한입니다, 최소한. 그 다음에 유량, 저량에서 또 하나 시험 문제 물어보는 게 그 40번 문제 푸는 것처럼 주택량 개념 붙이는 거 물어본다고 그랬어요, 주택량. 그래서 주택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수요처럼 유량만 파악하는 게 아니라 뭐도 파악한다? 저량도 파악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택량에는 뭐와 뭐를 파악할 때, 수요와 공급량을 파악할 때 유량으로 파악하는 수요도 있고 저량으로 파악하는 수요도 있고, 유량으로 파악하는 공급도 있고 저량으로 파악하는 공급도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얘네들의 개념 물어요, 개념. 그러면 주택량이 나오면 이 개념이 이 네 가지 중에 뭔지는 파악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얘네들의 개념 다 배운 거니까 수요 나오면 어떤 물건을 사려고 한다? 구매. 공급 나오면 어떤 물건을 팔려고 한다? 판매. 이런 말 붙이랬고, 유량 나오면 무슨 말 따라 나와야 되고? 기간. 저량 나오면 시점. 그래서 이거 섞어서 개념 접붙이랬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일정 기간 동안에 사람들이 구매하고자 하는 주택량이다. 그럼 이걸 이름 붙일 때 주택 유량의 수요량 이렇게 이름 붙이고 되고, 특정 시점에서 사람들이 살려고 하는 주택량이다. 이렇게 나오면 주택 저량의 수요량. 그럼 일정 기간 동안에 사람들이 공급하려고 하는, 팔려고 하는 주택량이다. 그러면 주택 유량의 공급량. 근데 저량 공급량 개념이 다르다고 그랬죠. 그래서 얘는 누굴 뜻하니까 존재량을 뜻한다고 그랬으니까, 만약에 문제에서 특정 시점에서 존재하고 있는 주택량을 물어본다. 그럼 이걸 주택 저량의 공급량이라 이름 붙이면 됩니다. 그럼 이거 알고 있다 치고 40번 보시면 다음 자료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그래서 2015년 1월 1일 현재 2015년 1월 1일에 존재했던 주택량이 100만 채, 비어있는 집은 20만 채. 그럼 실제로 수요되고 있는 건 몇 개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80만 채밖에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016년 1월 1일에 존재하고 있는 주택량이 110만 채. 그 중에서 공가가 10만 채니까 지금 수요되고 있는 주택량은 100만 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에서 주택량이 2015년에
두 개가 있잖아요. 누구랑 누구? 100만 개하고 80만 개. 2016년에도 주택량은 두 개가 있죠. 110만 개하고 100만 개. 얘네들을 뭘 붙여라? 이름 붙이라는 문제, 이름 문제. 그러면 요 100만 개는 어떻게 정리할 수 있어요? 2015년 1월 1일이라고 하는 특정 시점에서 존재하는 주택량이니까 얘를 뭐라고 이름 붙인다? 주택 저량의 공급량이라고 이름 붙인다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연도만 2016년으로 바뀌었을 뿐이니까 개념은 똑같이 주택 저량의 공급량. 그다음 이 두 가지는 2015년 또는 2016년이라고 하는 특정 시점에서 사람들이 샀던 주택량이잖아요. 사려고 하는 주택량. 그러니까 얘는 주택 저량의 수요량. 그럼 여기서 어떤 개념이 하나 또 나올 수 있냐면 이렇게 하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1년 동안이 되는 거죠. 그럼 1년 동안에 얘는 주택량이 몇 개가 변했어요? 10개가, 10만 개가 늘어났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1년 동안에 주택량이 20만 개가 늘었고, 그럼 이 10만 개와 20만 개도 주택량이니까 이름 붙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요거는 이름 붙일 때 1년 동안 변화된 공급량이니까 이거는 뭐 주택 유량의 공급량이라고 이름 붙이면 되고, 얘는 1년 동안에 변화된 양이 20만 개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택 유량의 수요량, 주택 유량의 수요량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죠. 그럼 주택량 4개 이름 다 나왔잖아요. 그거 물어보고 있는 문제가 40번입니다. 그럼 40번 풀어봐요. 1번 2015년 1월 1일 그럼 요거잖아요. 2015년 1월 1일 2015년 1월 1일 주택 저량의 공급량이 요거였잖아요. 요거. 그럼 몇 개? 100만. 그럼 1번은 맞았고, 2번 2015년 1월 1일 주택 저량의 수요량 그럼 요거잖아요. 요거 80만 개. 그다음 2016년 1월 1일 주택 저량의 수요량 요거잖아요. 요거. 그래서 100만 개. 그러면 1, 2, 3번은 다 저량 물어본 거고, 4번 2015년 1년 동안 주택 유량의 공급량 그러면 2015년 1년 동안의 주택 유량의 공급량이면 요거죠. 요거 10만 개가 늘어난 거고, 그 다음에 5번 2015년 1년 동안 주택 유량의 수요량 그럼 요거잖아요. 요거 10만 개가 아니라 20만 개 늘었습니다. 주택량 파악할 수 있는가? 그래서 주택량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4가지 중에 하나 이름 붙일 수 있으면 돼요. 요령은 다 배웠고. 그래서 유량 저량 물어보는 건 2가지 묻습니다. 2번에다 정리해놓은 유량이냐 저량이냐를 구별하는 거 물어보면 그냥 단순 암기고, 지금처럼 40번처럼 주택량에 대해서 물어보면 좀 생각해 보실 게 있고, 그래서 2개 유량 저량 문제 물어보는 형태니까 정리 잘 하시면 되죠. 3번은 부동산 수요와 부동산 공급의 특징, 뭐 종류 이런 것들 정리했던 문제예요. 그래서 41번 다음은 부동산 수요의 특징에 대한 설명입니다. 설명이 바르지 못한 것. 1번 부동산은 일반자에 비해 가격이 비싸다고 그랬죠. 그래서 구매자금 확보하는 데 시간이 오래 필요하고, 2번 부동산은 이미 수요된 기존의 수요가 이걸 쓰다가 없어지는 거 아니니까 다시 필요 없어지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팔을 수 있어요. 그럼 수요가 뭐로 전환된다? 공급으로 전환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소비해도 없어지지 않는 수요, 그래서 비소멸성 수요로서의 성질을 갖습니다. 3번 부동산 중 토지에 대한 수요는 집적 수요가 되기보다는 주택 등의 수요로부터 파생되는 파생 수요로서의 특징도 갖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종류, 본원 수요와 파생 수요, 또는 같은 말로 이걸 집적 수요, 간접 수요 이렇게 불렀던 거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본원 수요는 내가 정말 사고 싶은 소비지에 대한 수요를 본원 수요라 불렀고, 그 수요가 늘어나면서 덩달아 늘어나는 수요를 파생 수요라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면 토지는 내가 그 자체를 사고 싶은 경우도 있겠지만 주택이 내가 정말 사고 싶은 거예요. 그럼 주택이 본원 수요라면 그 주택 수요로부터 파생되는 무슨 수요? 파생 수요인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럼 또 하나 정리했던 게 4번. 부동산 수요는 개별 수요자들의 개별 수요와 적인 개별 수요를 동일한 수요량 수준에서 개별 가격을 수직으로 합한 시장 수요로 구별된다. 수요의 종류에는 개별 수요와 시장 수요라는 것도 있었죠. 그럼 개별 수요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수요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수요를 말하고, 시장 수요는 그 개별 수요를 합한 거랬는데, 합할 때 꼭 지킬 거 3가지. 동일한 가격 수준에서 뭐를? 개별 수요량, QD를 무슨 합해라? 수평합하라고 했습니다. 수평합. 그러면 얘는 뭐가 다들 틀린 거예요? 동일한 수요량 수준이 아니라 가격 수준. 개별 가격이 아니라 개별 수요량을 수직으로 합한 게 아니라 수평합해야죠.
세 군데가 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거고. 5번 부동산의 수요는 구매 의사와 구매력까지 모두 갖춘 유효 수요를 말하고 있고. 그래서 부동산 수요의 특징이라고 그래서 부동산 수요의 특징, 부동산 수요의 종류 정리해드렸던 거 있으니까 그런 것들 하시면 되겠고. 42번 지금 한 얘기 다시 한번 합니다. 시장 전체 수요를 나타내는 걸 시장 수요라 부른다 그랬죠? 그래서 그 시장 수요는 개별 수요자들의 수요를 나타내는 개별 수요량을 동일한 가격 수준에서 무슨 앞에서? 수평 앞에서 구하는 거죠. 41번에 4번하고 42번이 똑같은 얘기니까 구별 잘 하시면 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시장 수요는 개별 수요를 합한 거기 때문에 동일한 가격 변화에 대해서 수요량이 훨씬 더 많이 변할 거네요. 그럼 수요 곡선이 보다 완만해집니다. 완만해져. 그래서 탄력적으로 변하죠. 44번 토지에 대한 수요는 주택이라는 소비재를 생산하기 위한 생산재에 대한 수요라고 그랬죠. 그래서 주택 수요를 본원 수요라 본다 그러면 이 주택 수요로부터 파생되는 파생 수요 또는 간접 수요인 경우가 훨씬 더 많다라고 했고. 그래서 41번은 종합적으로 물어본 거고 그걸 세분해서 물어본 게 이제 그 밑에 얘기들이니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45번 부동산 공급에서는 토지의 공급이 물리적 공급과 경제적 공급으로 나눠진다는 거 절대 잊지 마시랬습니다. 얘는 아까 부동산 특성할 때도 얘기했지만 이게 수요 공급 이론에서도 또 언급이 되고 기출문제로도 여러 차례 나왔던 문제라 얘는 꼭 구별하셔야 돼요. 토지의 공급에는 물리적 공급과 경제적 공급으로 나눠지고 토지의 물리적 공급이라는 건 토지의 존재량 자체를 늘려주는 저량 공급을 말해요. 그래서 얘는 무슨 특성 때문에? 부증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토지의 물리적 공급 곡선은 그래서 모양이 뭐예요? 수직선이에요. 수직선. 그러나 토지의 경제적 공급은 용도 전환 등을 통한 경제적 유용성을 증가시키는 공급을 말하고 얘는 무슨 특성 때문에? 용도의 다양성이라는 특성과 관련해서 가능해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토지의 경제적 공급 곡선은 모양이 우상향하는 거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부동산 수요와 부동산 공급의 특징, 종류 뭐 그렇게 해서 따로 정리해드렸던 것들이니까 여기까지가 수요와 공급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수요 공급의 개념. 그래서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낸 건 유량과 저량 구별하는 거 제일 많이 물어보지만 그 외에도 물어볼 것들이 조금씩은 있으니까 정리하실 필요 있죠. 그 다음에 4번에 가면 수요법칙과 공급법칙. 제일 중요한 건 위에 칸에 정리해드린 수요량 변할 때 가격은 어떻게 변하고 가격 변할 때 수요량은 어떻게 변하고 또 수요량 변하면 가격은 어떻게 변하고 가격 변하면 또 수요량은 어떻게 변하고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거. 마찬가지로 공급에서도 공급량 변할 때 가격은 어떻게 변하고 가격 변할 때 공급량은 어떻게 변하는지 알고 계신 게 제일 중요하죠. 그걸 표현하는 방법이 세 가지인 거니까. 그래서 가격이 변해서 수요량, 가격이 변해서 공급량이 변할 때만 수요법칙과 공급법칙이라 부른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밑줄 친 부분만 수요법칙이다 공급법칙이다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할 때는 이 두 개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가격과 수요량이 반비례 관계에 있다는 걸 수요법칙이라 부르는 거고 그걸 함수식으로 표현하면 가격 앞에 있는 부호랑 수요량 앞에 있는 부호가 반대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감소함수일 수밖에 없고 그걸 그래프로 나타내면 그 모양은 우하향하는 형태가 됩니다. 반대로 가격이 변해서 공급량이 변할 때는 이 두 개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니까 이 두 개를 비례 관계에 있다고 표현하는 거고 그러면 가격 앞에 있는 부호랑 공급량 앞에 있는 부호가 같아지니까 얘는 증가함수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공곡선의 모양은 우상향하는 형태로 표현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있는 1, 2, 3번에 있는 개념은 뭐 이것 몰라서 틀릴 일은 없잖아요. 근데 주로 틀리는 건 뭐다? 가격 변할 때 수요량 어떻게 되고 수요량 변할 때 가격은 어떻게 되는지를 몰라서 틀리는 문제는 많다는 거죠. 그래서 내용 정확하게 아시면 돼요. 그래서 48번 기출됐었던 지문 수요곡선이란 단위당 임대료 수요공급 이론에서 임대료는 가격으로 이해하시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 중에서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를 나타내는 곡선이 수요곡선이고 49번 이 수요곡선은 그 모양이 어떻다? 우하향한다 할수 있어요. 우하향. 그럼 그 수요곡선이 우하향한다는 건 무슨 법칙이 성립한다? 수요법칙이 성립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수요법칙이 성립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수요곡선이 우하향하는 이유는 실질 소득의 변화로 인해서 수요량이 변하는 무슨 효과? 소득 효과와 상대 가격의 변화로 인해서 수요량이 변하는 대체 효과 이 두 개를 합한 걸 가격 효과라 불러요. 그래서 이런 가격 효과 때문에 무슨 법칙이 성립한다? 수요 법칙이 성립한다. 50번 다음은 수요 법칙과 관련된 설명입니다. 설명이 바르게 된 거 찾으래요. 1번 수요 곡선이란 아까 48번에도 얘기했지만 가격과 수요량이 무슨 관계?
반비례. 그래서 그 모양은 우하향. 2번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감소하죠. 이걸 무슨 법칙? 수요 법칙. 왜 또 응이요? 3번 수요 법칙이 성립하는 이유. 아까 얘기한 대로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로 설명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절대 가격의 변화로 인한 수요량 변화, 대체 효과. 명목 소득의 변화로 인한 수요량 변화, 소득 효과. 뭔가 좀 이상하죠? 대체 효과, 소득 효과는 대체 효과를 할 때는 상대 가격의 변화로 인해서 수요량이 변하는 걸 말한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소득 효과는 명목 소득이 아니라 실질 소득의 변화로 인해서 수요량이 변하는 걸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 구별하시라고 그랬었고, 구별하시는 방법은 대체 효과든 소득 효과든 둘 다 뭘 설명하고 싶다. 가격이 오를 때 수요량이 감소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싶다고 그랬어요. 근데 대체 효과는 설명할 때 X제라고 A라는 재화의 가격이 오를 때 이 A라는 재화의 수요량이 증가한다, 감소한다? 감소하는데 그 이유를 어떻게 설명한다는 거예요? A라는 재화의 가격이 오르니까 A라는 재화와 대체 관계에 있는 또 다른 재화인 B에 뭐가 변하면서 상대적인 가격이 하락을 하면서, 그럼 두 개의 재화가 똑같은 거 있는데 하나가 상대적으로 가격이 싸졌으니까 사람들은 뭘 사겠어요? B를 살 거예요. 그래서 B의 수요량이 늘어나면서 A의 수요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수요 법칙이 성립했다. 그럼 이걸 대체 효과로 정의한다고 그랬고, 그래서 대체 효과는 누구의 변화로? 상대 가격의 변화로 수요량 변한다. 이렇게 설명한다고 그랬고, 소득 효과는 똑같이 A라는 재화의 가격이 오르니까 A라는 재화의 수요량이 감소하는 걸, A의 가격이 비싸지니까 이걸 소비하는 소비자들은 자기가 받는 월급은 똑같지만 그거로 살 수 있는 물건의 크기가 줄어든다고 그랬죠. 그걸 소비자들의 뭐가? 실질 소득이 감소하는 거다라고 설명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실질 소득의 변화로 수요량 변화를 설명한다면 이걸 무슨 효과? 소득 효과라고 구별하시랬죠. 그럼 4번에서 대체 효과 설명하려면 재화가 두 개 있어야 돼, 두 개. 그래서 대체적 관계인 두 재화의 관계에서 한 재화, 그럼 이걸 A라고 해봐요. A의 가격이 올랐어요. 그럼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해진 다른 재화, 이게 누구예요? B죠, B. 그럼 B의 상대 가격이 싸졌으니까 B의 수요량을 늘리겠죠. 그래서 가격이 오른 A 재화의 수요량이 감소하는 효과를 뭐란다? 대체 효과라 부릅니다. 틀린 말 하나도 없죠. 그래서 4번이 맞는 표현.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뭐는 자주 묻더라?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 구별하라는 건 자주 묻는다고 그랬죠. 5번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가 성립한다. 그러면 수요 법칙이 성립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때 수요 곡선의 모양은 우하향하는 형태가 되죠. 그래서 수요 법칙, 공급 법칙에서 공부하실 건 그 표로 정리해드린 내용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대체 효과, 소득 효과가 어떻게 다른가 알고 계시면 되고. 5번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 변화 또는 공급량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 구별하시는 건데,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를 구별하실 때는 둘 다 누가 변하는 건 똑같다. 수요량 변하는 건 똑같아요. 근데 가격, 그때 가격은 그 부동산의 가격이 돼요. 그래서 해당 재화의 가격의 변화로 해당 재화의 수요량이 변했다면 이걸 수요량의 변화라 불러서 그래프로 표현하면 수요곡선상의 점만 변화합니다. 근데 해당 부동산의 가격은 변함이 없고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하면서 수요량 변했을 때를 두고 수요의 변화라 부르고, 그래서 얘는 수요곡선 자체가 이동해 버린다 그랬어요. 근데 이 똑같은 현상은 어디도 나타난다? 공급에도 나타나요. 그래서 공급량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 정리할 때 공급량의 변화를 할 때는 마찬가지로 누가 변해서? 해당 재화. 그래서 해당 부동산의 가격이 변해서 공급량이 변할 때, 그럼 얘도 뭐로 표현하고? 공곡선상에 점이 이동하는 걸로 표현하고, 가격은 변함이 없고 그 가격 이외의 요인들이 변해서 공급량이 변했을 때를 공급의 변화라 불러서 얘는 공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걸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가격이 변했느냐, 가격 이외의 것들이 변했느냐만 구별해 내실 수 있으면 되고, 점이 움직였느냐 아니면 그 곡선 자체가 움직였느냐 구별하시면 된다고 그랬죠. 53번에서 수요곡선 자체가 이동했대요. 그럼 이건 누가 변했다는 얘기요?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이걸 뭐라 불러요? 수요의 변화라 부르죠. 54번 소득이 증가해서 수요곡선 자체가 우측으로 이동했대요. 그럼 이건 수요의 변화죠. 그럼 이 수요의 변화는 수요 법칙과는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고 그랬어요. 없다. 가격이 안 변했는데도 수요량이 변한 거기 때문에 가격이 변해서 수요량 변할 때 성립하는 수요 법칙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현상이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구별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거 물어보는 건 틀리시면 좀 곤란합니다. 틀릴 수가 없잖아요, 이건 사실은. 틀리시면 안 되고. 16페이지 가셔서 틀릴 법한 얘기는 거기 나와 있는 수요와 공급의 증가요인 감소인 물어볼 때는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 안 되면 거기 나와 있는 표 10가지씩 정리해놨죠? 그거라도 외우시라는 거예요. 이거 외우면 90개, 뭐 10개 물어보면 9개는 맞으니까. 그래서 제일 좋은 건 거기 나와 있는 10가지 현상이 나타날 때 수요와 공급 중에 뭐 수요 또는 공급이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 그걸 이해하시는 게 제일 좋고, 그게 죽어도 나는 이해가 안 되더라 그러면 어떻게 하시라는 거예요? 어거지로 외우기라도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에서는 어떻게 물어봐요? 거기 나와 있는 10가지 중에 5가지를 써놓고 그 중에서 수요가 감소하는 거 찾으세요. 뭐 수요가 증가하는 거 찾으세요. 이런 거 물어보니까. 그래서 수요의 증가 또는 공급의 증가를 가져오는 가격 이외 요인들 정리해서 외우시면 되고, 3가지로 나눠드려서 1, 2, 3번은 수요와 공급에 각각 영향을 주는 거랬죠. 그래서 수요한테만 영향을 주는 것 중에서는 수요자 수가 늘어난다. 그럼 이걸 시험 문제 물을 때는 뭐 인구가 늘어났다. 핵가족화가 나타났다. 그러면 공급에는 영향을 안 주고 수요만 증가. 그 다음 부동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럼 그 부동산의 수요 증가. 그 다음에 이 제어가 정상제인데 소득이 늘어났다. 그럼 수요 증가합니다. 반대로 공급만 증가하려면 공급자 수가 늘어나거나 기술이 향상되거나 생산요소 가격이 하락하면서 생산 비용이 어떻게 될 때? 하락할 때 공급만 증가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4번부터 8번까지는 수요와 공급을 동시에 증가시키는 것들 정리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보조금을 주면 단기적으로는 수요도 늘지만 장기적으로는 뭐도 늘어요? 공급도 늘어요. 그래서 수요 공급 둘 다 증가한다고 그랬고, 세금을 깎아주면 수요 공급 둘 다 증가. 그 다음 우리가 조세정책에서 배운 것 중에 세금을 깎아주면 수요 공급 둘 다 늘어나지만 세금을 부과하면 수요 공급 둘 다 감소한다고 그랬죠. 그걸 6글자로 조세 동결 효과. 어차피 정책론 아니니까 뭐 답은 안 나올 테고. 6번에 가셔서 금리 인하, 이자를 깎아주면 수요 공급 둘 다 증가. 7번 주택금융 확대.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대출 가능금액 구하는 원리 중에 LTV나 DTI 이런 것들의 비율이 높아지면 그만큼 빌릴 수 있는 돈이 많아지니까 수요 공급 둘 다 증가. 규제를 하다가 규제를 풀어줘도 수요와 공급 둘 다 증가합니다. 그 다음에 9번하고 10번은 수요와 공급에 동시에 영향을 주되 방향이 거꾸로 되어 있는 것들 정리한 거죠. 그래서 9번에서는 가격이 실제로 오르면 안 되고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할 때는 수요는 어떻게 되면서 증가하면서 동시에 공급은 감소하는 일이 동시에 나타난다고 그랬고, 반대로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될 때는 떨어지기 전에 빨리 팔아야 되니까 공급은 증가하지만 수요는 반대로 감소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10번에 있는 거 무조건 외워두시랬죠. 관련제인 대체제와 보완제에서 대체제 가격이 오르고 보완제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 증가, 공급은 감소가 동시에 나타난다고 그랬고, 그 다음 반대로 대체제 가격이 하락하고 보완제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은 증가하면서 동시에 수요는 감소한다를 1년 내내 배웠어요. 그럼 이제는 맞출 때가 된 거지. 그래서 61번 건축기술의 변화나 건축비용의 변화는 수요의 결정 요인이 되는 거고, 수요자 선호의 변화나 소득의 변화 등은 공급의 결정 요인이다. 이렇게 헷갈리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수요한테 영향을 주는 거냐 공급한테 영향을 주느냐를 구별하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수요와 공급의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62번은 외우라고 그랬던 거, 수요가 증가하려면 대체제와 보완제 중에 누구의 가격이 올라야 돼요? 대체제 가격이 올라야죠. 그 다음에 공급이 증가하려면 대체제와 보완제 중에 누구의 가격이 올라야 된다? 보완제 가격이 올라야죠. 그 다음에 63번 대체적 관계에 있는 아파트와 빌라의 경우 빌라 가격이 상승했다. 그러면 이게 아파트 입장에서는 뭐가 오른 거예요? 대체제 가격이 오른 거죠. 그럼 대체제 가격이 올랐으니까 수요는 뭘 외우시라고 1년 내내 배운 거예요? 대체제 가격이 오르고 보완제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 어떻게 된다? 증가. 그럼 지금 여기서는 누가 오른 거예요? 대체제 가격이 올랐잖아요. 그럼 아파트 수요는 어떻게 돼? 증가. 근데 왜 감소가 나오는 거예요? 증가. 1년 내내 외우신 거. 그 다음에 빌라 가격이 하락했어요. 그럼 대체제 가격이 하락했죠. 그럼 대체제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은 증가하죠. 증가. 이거 아직도 못 외우는 분들 많네. 걱정이 심히 되죠. 이거 틀리면 좀 심란해요. 맞출 게 없어요. 이건 틀리시면 큰일 나.
정리 안 되는 분은 그 표에 있잖아요. 10가지. 화장실 앞에다 붙여놔요. 변기 앞에다가. 그래서 힘주러 가실 때마다 봐. 그렇게 해서라도 외워야 돼, 이거.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수요 공급을 설명드린 얘기고, 17페이지는 건 균형이죠, 균형. 그래서 균형에서 시험 문제 묻는 건 두 가지를 했습니다. 첫 번째, 거기 7번에 나와 있는 균형의 개념을 묻는 문제와 한 페이지 넘겨서 8번에 나와 있는 균형의 이동 문제. 이동. 그래서 17페이지에 있는 균형의 개념은, 균형이라는 거의 개념, 주어진 가격 수준에서 뭐와 뭐가 일치해서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해서 수요자와 공급자가 모두 만족하게 되는 상태를 개념적으로 균형이라 불러요. 그래서 개념은 그냥 뭐와 뭐가 같을 때다.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할 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이걸 그래프로 표현하면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어떻게 하는 점? 교차하는 점을 균형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이걸 수식으로 표현하면 수요량인 QD와 공급량인 QS가 일치해서 균형량인 Q가 될 때, 또는 수요 가격인 P와 공급 가격인 P가 일치해서 균형 가격인 P가 될 때를 두고 뭘 한다? 균형이라 부른다. 그럼 요게 이제 개념이니까 이거 가지고 사실 시험 문제 낼 거는 딴 거 없어요. 그 밑에 계산 문제 말고는 사실 시험 문제 낼 게 없습니다. 계산 문제 말고는. 그래서 균형과 관련된 문제를 풀 때 공통적으로 뭐가 꼭 주어진다. 수요함수와 공급함수가 주어져요. 그리고 문제 나오는 건 세 가지 형태라는 거죠. 그래서 1번에서처럼 균형 가격 또는 균형량을 구해라 라는 문제가 나오면 그냥 두 번 생각할 것 없이 아까 수식에서 정리해드렸던 뭐 QD와 QS 같아서 Q가 된다. P와 P가 같아서 P가 된다라는 걸 이용해서 방정식 만들어 풀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2번에서처럼 수요함수와 공급함수 주고 정부에서 임대료 규제 정책을 시행해서 규제 임대료가 주어지고 그 효과를 물어보는 문제 나오면 그 밑에 있는 푸는 방법대로 정부의 규제 가격을 수요함수와 공급함수에 각각 대입해서 수요량과 공급량 구한 다음에 그 둘의 크기를 비교해 갖고 누가 더 크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수요량이 더 크다 그러면 초과 수요 발생한다고 답하시면 되고, 만약에 공급량이 더 크다면 아무런 효과가 없다라고 답하면 되죠. 그래서 임대료 규제 정책의 효과 물어봤는데 못 찍는 분들은, 초과 공급 찍는 분들은 어디 가서 학교는 누구한테 배우셨어요? 그러면 민 교수님한테 배운 겁니다. 우리는 서로 모르는 사이인 척 하자고요. 3번, 정부의 임대료 규제 정책의 효과,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초과 공급 찍고 오면 진짜 답이 없어, 이건. 그런 분 있을까 봐 걱정돼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3번, 아무리 민 교수님이 좋더라도 개로는 저한테 배워야 돼요. 3번, 정부의 임대료 규제 정책의 효과로 암시장 발생했을 때 그 암시장 가격을 묻는 문제 나오면 정부의 규제 임대료를 어디다 대입해서 공급함수 대입해서 공급량 구하고 그걸 다시 수요함수에 대입해서 뭘 구하면 가격 구하면 그게 암시장 가격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밖에는 사실 물어볼 게 없어요. 그래서 64번, 수요함수가 QD는 이꼴 1400-2P고 공급함수가 QS는 이꼴 200 플러스 4P라고 주어졌을 때 뭘 구해보래요? 균형가격과 균형량을 구해보래요. 그럼 사실 이 문제 정도면 답을 외울 때가 됐어, 사실은. 맨날 똑같은 함수만 했는데 뭘.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다시 정리하자는 거죠. 수요함수 어떻게 생겼대요? QD는 이꼴 1400-2P이고 공급함수는 QS는 이꼴 200 플러스 4P일 때 지금 뭐와 뭐를 구하래요? 균형 가격과 균형량을 구하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푸는 방법 그냥 뭐 생각나시면 돼? QD와 QS가 같아서 Q가 된다. 또는 P와 P가 같아서 P가 된다. 둘 중에 하나 활용하시면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QD와 QS로 정리되어 있으니까 이걸 이용하는 게 편하다는 거죠. 그럼 QD는 어떻게 생겼고 1400-2P, QS는 200 플러스 4P로 생겼으니까 이 두 개 갖다가 놓고 P값 구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구할 때는 마이너스 붙은 거 무조건 반대쪽으로 넘기랬어요. 그럼 6P. 이거 넘어갈 때는 부호 바뀌니까 1200. 그럼 P는 얼마 된다? 200. 그럼 이렇게 구한 요 P 값이 갖다가 놓고 구한 P 값이니까 균형 가격이 되는 거고, 이걸 다시 여기나 여기다 대입하면 Q 값 나오니까 1000. 이렇게 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문제 보니까 65번 보니까 수요함수도 똑같이 주어졌죠. 1400-2P. 공급함수는 QS는 이꼴 200 플러스 4P. 정부가 가격을 150으로 규제했대요. 그러면 임대료 규제 정책이 시행된 거죠. 그랬을 때 시장에서 발생하는 초과 수요량을 계산해 보렵니다. 그러면 푸는 방법. 아까 두 번째 문제 푸는 거죠. 그러면 풀 때 어떻게 하시라? 정부에서 규제한 가격. 정부에서 규제한 가격 150을 각각 어디다 대입해요? 수요함수와 공급함수에 대입을 했죠. 그래서 수요함수 QD 이꼴
1400 마이너스 2 곱하기 P 대신 150. 그러면 뭐가 나오니까? Q D값 나오죠? 그러면 300 빼니까 1100 나오고. 이걸 다시 QS 200 플러스 4 곱하기 150. 그러면 QS 값 나오겠죠? 그러면 이거 두 개 더하면 800 나와요, 800. 그럼 이 두 개 크기를 어떻게 한다? 비교. 그래서 비교해 봤더니 지금은 누가 더 큰 거예요? 수요량 QD가 공급량 QS보다 더 크죠? 그럼 이때는 뭐가 발생한다?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고 그랬고, 그 초과 수요량은 빼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정부에서 이렇게 150으로 규제한 게 아니라 얼마를 규제하면 300으로 규제를 하면 얘가 얼마가 되는 거고 300 들어가니까 800 나오죠, 800. 그럼 얘가 300 들어가니까 얘는 1400이 나오는 거고. 그럼 이때는 두 개 크기 비교해 보니까 누가 더 커요? QD보다 QS가 더 큰 거죠. 그럼 이때는 뭐라고 답하시라고? 아무런 효과 없다라고 답하시라고. 그래서 뭐가 답이 될 수 없다. 초과 공급은 절대 임대료 규제와 관련해서 답이 될 수가 없죠. 답이 안 되는 걸 어거지로 만들어내지 마시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문제가 하나 더 있죠. 이때 뭘 구하래요? 암시장이 형성된다면 암시장 가격도 구해버려요. 암시장 가격. 그럼 암시장 가격 구하는 문제는 푸는 방법도 아까 정리했죠. 첫 번째 어떻게 한다? 정부의 규제 가격을 어디다 대입해서 공급함수 QS 이꼴 200 플러스 4 곱하기 P 대신 150. 그럼 뭐가 나오니까? 공급량 나오잖아요. 공급량. 그래서 얼마? 800. 그럼 이렇게 구해진 공급량 800을 어디다 대입한다? 수요함수에 대입하라 했잖아요. QS 이꼴 800을 수요함수에 대입하는 거 수요함수. QD 이꼴 1400 마이너스 2P에다가. 근데 얘는 Q 값이니까 P에다 대입하면 안 되고 어디다? QD 값에다 대입했죠. 그러면 얘가 800 이꼴 1400 마이너스 2P가 되니까 얘는 P 값을 구하는 방정식이 만들어진 거죠. 그럼 마이너스 붙은 거 반대쪽으로 넘기랬으니까 2P. 이거 넘어올 땐 부호 바뀐다고 했으니까 600. 그러면 P 값 얼마로 나오니까? 300으로 나오니까. 이렇게 구해진 이 P 값을 뭘 한다? 암시장 가격.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균형의 개념 물어보는 문제는 뭘 낸다? 계산 문제 낸다.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겨서 8번에 가면 균형의 이동이라는 문제가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얘는 문제를 출제하는 형태가 정해져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1번처럼 균형의 이동이라는 건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합니다. 그래서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하면 수요의 변화, 공급의 변화가 나타나니까 누가 움직여요? 수요 곡선 또는 공곡선 자체가 이동을 하겠죠. 그러면 원래 있던 균형점에서 새로운 균형점으로 균형이 옮겨가니까 그때 뭘 구해라? 균형가격과 균형량의 변화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면 이걸 무슨 문제라 부른다? 균형의 이동. 그러니까 문제 내는 형태가 정해져 있어요. 어떻게 주어져요?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했을 때 균형 가격 어떻게 되냐, 균형량 어떻게 되느냐 물어보거나 또는 수요곡선 또는 공곡선이 이렇게 변했을 때 균형 가격은 어떻게 되고 균형량 어떻게 되느냐 물어보면 이걸 무슨 문제라 부르고 균형의 이동 문제라 부르고 뭐라고 부르는지는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뭐는 아셔야 돼? 푸는 방법은 아셔야 돼. 푸는 방법. 그래서 무조건 뭘 그린다? 그래프 그린다 그랬습니다. 그래프. 그래서 균형이 이동하는 유형을 표로 정리해드린 이유는 뭐예요? 그래프 못 그리는 분들을 위해서 외우시라고. 근데 이걸 외울 바에는 차라리 뭐 하겠다? 그래프 그리고 말아요. 이거 어떻게 외워? 안 외워지는데. 그래서 양가로 1번에 있는 것처럼 수요와 공급이 따로따로 움직였을 때는 그래프 이동하는 게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별로 신경 쓸 필요 없고 양가로 2번처럼 누가 어떻게 됐을 때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움직였을 때는 문제 유형을 항상 둘로 나누랬죠. 유형 1과 유형 2로. 그래서 유형 1은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움직이는데 둘 다 움직이는 방향뿐만 아니라 둘 중에 누가 더 많이 움직였느냐 그 크기까지 줬을 때는 각각의 경우가 세 가지씩으로 나눠지니까 각각을 진짜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그려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중에서 몇 번을 그려볼까? 4번은 그려본 적이 없나? 동그라미 4번에서 첫 번째 거 한번 그려볼게요. 동그라미 4번에서. 그럼 문제에서 어떻게 주는 거다? 수요는 감소하고 공급은 증가하는데 둘 중에 누가 더 클 때? 수요의 감소가 더 클 때 균형 가격은 어떻게 되고 균형량은 어떻게 되느냐 그 변화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온다면 그럼 얘는 지금 판단해야 될 게 일단 첫 번째 뭐예요? 수요도 움직였고 공급도 움직였죠? 그럼 뭐부터 판단해라? 유형 1이냐? 2냐부터 판단하시라는 거예요. 그럼 유형 1은 어떤 문제가 됐습니까? 두 개가
감소하느냐 증가하느냐라는 방향 줬고 둘 중에 누가 더 많이 움직였다? 수요가 더 많이 움직였다라는 크기까지 줬으니까 얘는 유형 1로 보시라는 거고 유형 1은 그리는 방법이 원래 있던 그래프는 다 몇 번으로 표시했어요? 1번. 그래서 여기까지는 그리는 방법이 다 똑같다고 그랬죠? 그래서 원래 균형도 1번으로 표시하고 그 다음에 할 일은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그대로 그래프만 그릴 줄 아시면 돼. 그럼 수요 어떻게 됐어요? 감소. 그럼 수요는 좌측으로 가겠죠? 공급은 증가. 우측으로 가겠죠? 근데 수요 감소한 크기가 더 크다며요. 그러면 많이 움직인 수요는 원래 있던 곡선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뜨려서 새로운 그래프 2번으로 표시하고 조금만 움직인 공급은 원래 있던 그래프에 최대한 가깝게 붙여서 2번으로 표시해갖고 두 개가 만나는 점에서 뭘 찾아라? 새로운 균형을 찾으시면 되죠. 그럼 항상 1에서 2로 갔으니까 가격은 어떻게 됐다는 얘기고 밑으로 왔으니까 가격은 하락한 거고 왼쪽으로 왔으니까 균형량은 어떻게 된 거예요? 감소한 거죠. 그래서 이거 찾아내실 수 있으면 된다고. 그래서 이게 유형 1을 그리는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이런 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밑에 2번에 있는 것처럼 19번 반가로 2번에 있는 것처럼 유형 2라는 것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얘는 문제를 낼 때 어떻게 낸다? 수요와 공급이 이동하는 방향만 주고 뭐에 대한 언급이 없다? 크기에 대한 언급이 없는 거예요. 즉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수요는 감소하고 공급은 증가할 때 균형 가격 어떻게 되고 균형량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럼 얘는 방금 전에 풀었던 문제와 다른 점이 뭐예요? 수요는 감소하고 공급은 증가한다라는 방향은 줬죠. 둘 중에 누가 더 많이 움직였어요?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그리고 싶어도 수요를 멀리 떨어뜨릴 건지 공급을 멀리 떨어뜨릴 건지 판단이 안 되니까 이렇게는 그린다 못 그린다? 못 그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려야 될 그래프는 사실 그래프 안 그려도 되죠. 원래 있던 균형이 갈 수 있는 곳은 오른쪽, 왼쪽, 위, 아래 이렇게 네 군데밖에 없다고 그랬으니까 어디로 갔는지만 확인하랬죠. 그럼 수요는 감소했고 공급은 증가했으니까 어디로 오니까? 밑으로 오니까. 그럼 그 표 정리해드린 것 중에 몇 번째 얘기예요? 맨 마지막 거죠. 마지막 거. 수요는 감소하고 공급은 증가한다. 그럼 이때는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가격은 무조건 어떻게 된다? 하락한다라고 답하시고 얘가 오른쪽 갈지 왼쪽 갈지 가운데 그냥 있을지는 알 수가 없으니까 균형량에 대해서는 나도 모르겠다라고 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알 수 없다를 또 잘 혼동하시는 분이 있던데 이거는 뭐예요? 증가할 수도 감소할 수도 변화가 없을 수도 있다를 같은 말로 뭐라고 그래요? 알 수 없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혹 불변이다를 알 수 없다라고 혼동하는 분이 있던데 불변인 것도 뭔가를 아는 거 아니에요. 변화가 없다라는 걸 내가 알고 있는 거잖아.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불변인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아예 모르겠다는 거예요. 모의고사를 봤는데 지난번 모의고사랑 이번 모의고사랑 점수가 똑같아요. 그럼 점수가 똑같다는 걸 이미 어떻게 하신 거예요? 알고 있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건 뭐예요? 채점을 안 해봐서 점수가 높아졌는지 내려갔는지 아니면 지난번이랑 똑같은지 그걸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럼 알 수 없다와 불변이다는 동의어가 아니에요. 근데 이걸 동의어라고 가끔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고. 절대 아니에요. 알 수 없는 건 알 수 없는 거고 불변이다는 변화가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는 거고. 그래서 문제는 그렇게 두 가지 형태로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그래프 그리는 게 지겹다 하시는 분은 어떻게 했어요? 주먹질 하시라고 그랬고. 그 단계 안 되신 분들은 귀찮지만 그리시고 섣불리 흉내내다가 큰 코 다치는 수가 있고. 65번 풉니다.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은 감소할 때 균형 가격은 반드시 상승하고 균형량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그럼 지금 65번은 판단해 봐야 될 게 수요도 변했고 공급도 변했죠. 그럼 둘 다 변했으니까 뭘 판단해라? 유형 1이냐? 2냐? 그럼 얘는 지금 수요는 증가, 공급은 감소한다는 방향은 줬죠. 근데 둘 중에 누가 더 많이 변했어요? 알 수가 없어. 이게 유형 2라는 거예요. 그럼 얘는 뭐만 확인한다? 위, 아래, 좌우 중에 어디로 갔는지만. 그럼 얘는 수요 증가, 공급 감소니까 수요 증가해서 오른쪽, 공급 감소 왼쪽 가니까 위로 가는 거죠. 위로. 그래서 가격은 반드시 상승, 균형량이 되는 알 수가 없다. 그래서 65번은 맞는 표현. 66번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증가했대요. 수요의 증가가 공급의 증가보다 작다면 균형 가격은 어떻게 되고 균형량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은 거죠. 그럼 얘도 지금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움직였죠. 그럼 판단해 봐야 될 거. 유형 1이냐 2냐. 그럼 얘는 지금 수요도 증가 공급도 증가라는 방향은 줬고 둘 중에 누가 더 많이 움직였대요? 왜 이렇게 의견이 분분해? 다 한국 사람인데. 끝까지 읽어봐요. 수요의 증가가 공급의 증가보다 어떻대야? 작대야. 그럼 누가 더 많이 움직인 거예요?
공급이 왜 한국 분들인데 의견이 서로 달라? 어? 무슨 한국어 시험 보는 것도 아니고. 잘 안 되는 분은 뭘 찾아라? 은이가 앞에 있는 주어 찾으세요. 주어. 걔가 큰지 작은지 주어요. 그럼 얘는 수요가 더 작은 거잖아요. 그러면 공급이 더 많이 움직인 거예요. 그럼 얘는 움직이는 방향뿐만 아니라 크기까지 준 거죠. 그럼 이런 문제를 뭐라 그러니까 유형 1. 그럼 이거 그리면 되지 이거. 그럼 그리시려면 어떻게 해라? 시험장 들어가서 이거 이렇게 빤듯이 자대고 있을 시간 없잖아요. 그냥 대충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쭉 그리시는 거 이렇게. 그래서 원래 있던 거 1번, 원래 있던 거 1번, 원래 있던 거 1번 이렇게 놓고 수요 어떻게 됐대요? 증가. 공급도 어떻게 됐대요? 증가. 누가 더 많이 움직였다? 공급이. 그럼 공곡선을 최대한 멀리 떨어뜨려서 2번. 수요는 조금만 움직여서 2번. 그럼 여기가 새로운 규정이잖아요. 그럼 여기 있던 게 1로 갔으니까 가격은 어떻게 됐고? 하락했고. 오른쪽으로 왔으니까 균형량은 증가한 거죠. 뭘. 이걸 하나 그리는데 10초 안에 끝내실 수 있어야 최악의 경우 지문이 몇 개 나와 이거? 5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1분 안에 풀어야죠. 그러려면. 그래서 이거 그리는데 몇 초 걸려야 돼? 10초. 그게 안 되면 시간 한참 걸리는 거고. 그리고 이거 그리는 게 지겨우신 분은 어떻게 하시라? 주먹질 하시라고 그랬고. 안 가르쳐 드릴 거예요. 어설프게 알려드리면 어설프게 또 하다가 틀려. 잠깐만 쉬었다가 20페이지에 있는 탄력성부터 다시 정리할게요. 잠깐 쉬었다 합니다.